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중대한 인권 침해 권리 기준과 직접적 피해자의 트라우마 발표를 맡은 경상국립대학교에 있는 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김명희 교수님 발표하실 때 떨리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안 떠는 사람인데 되게 떨립니다. 또 18분으로 줄여주셔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합니다. 제가 앉아서 뒤에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저는 왜 이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을까라는 고민이 들면서 사실 저는 인권을 공부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현장에서 인권을 활동해왔던 오랜 더 역사가 있는 사람인데요. 인권으로 이 문제를 본다는 게 뭘까를 앉아서 좀 살짝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맥락이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5.18은 저에게는 민주화 운동의 역사로 사실 많이 배워왔고 기록되어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인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싶었던 열망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이제 정동영 이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겪은 5.18의 사건, 안진 교수님이 겪은 5.18, 김명희가 겪은 5.18 이렇게 수천 명이 희생된 한 가지의 사건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희생된 수천 개의 사건이 있는 사건으로 좀 다루고자 했던 관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재 진행형 사건으로 좀 보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1980년대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국가폭력이면서 인권 침해 사건으로 보려고 했을 때 인권이라는 접근이 좀 유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김명희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으로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Human Rights Based Approach라는 말이 있는데 HRBA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의 기본적인 원칙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보편적인 인권 규범에 근거해서 어떤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 혹은 당사자의 참여와 협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배제하지 않고 이들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료한 자기 위치를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인파워먼트, 즉 역량을 강화하는 것, 주체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로 보통 이야기되는 원칙이 비차별, 차별 금지나 차별의 배제입니다. 여기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 더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 강조된 게 책무입니다. 누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책임을 져야 되는가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문제를 보기에 가장 적합한 틀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인권 범죄, 국가 폭력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직접적 폭력입니다. 누군가 죽고, 누군가 다치고, 구속되고, 구금되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연속적인 피해가 발생을 하죠. 사람이 죽었으니 상실이 발생하고, 상실에 대한 애도가 발생하고, 가족 내에서 이 사람의 빈자리가 발생하고, 빈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실업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트라우마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야기된 것처럼 이 국가폭력, 국가범죄의 무서움은 사실은 광폭한 그러니까 무장된 공권력에 의한 범죄이기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범죄, 폭력, 인권 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자신들의 국가 폭력을, 직접적인 폭력을 은폐하고 부인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를 갖는다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형용된 것이 구조적 폭력 혹은 문화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구조적 폭력은 다 아시는 것처럼 처벌하지 않고 처벌을 한다고 해도 이 사건을 사고로 은폐하거나 축소하고 부인하고 고통을 개인하거나 개별하거나 의료화하고 이런 것들이 한편에 있다라고 문화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걸 침묵하거나 은폐하거나 방조하거나 그 사람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낙인을 찍고 오명을 찍는 문화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의식적인 공모의 과정에 이르게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국가로 봤을 때 크게 3가지의 더욱더 큰 인권 침해를 발생시킨 사건을 이루어지는 거죠. 국가가 인권을 존중해야 될 의무를 위반시키고
학교나 공동체나 기업이나 즉 국가가 아닌 다른 집단들이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위반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법제도를 통해서 인권을 충족시켜야 될 세 가지 의무들을 다 위반하는 인권 침해 사건을 다시 발생시킨다라는 악순환의 굴레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접근하고 풀려고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본적 인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세계제 2차 대전의 큰 경험을 통해 사실은 국제사회는 세계 인권 선언을 만들어냈고요. 여기에 기반을 해서 국제적인 법률과 국제적인 인권법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들어오며 수많은 인권 규범들을 생산해 왔습니다. 이곳에 근거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법 앞에서 평등이 있거나 아니면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가 있거나 표현의 자유가 있다. 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 이런 인권 침해를 당했어라고 사실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 5.18의 문제에서 5.18에서 발생했던 폭력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기본적 인권이 유린되어지고 침해되어지면 또 다른 인권 침해를 양산한 형태로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하게 보려고 했던 지점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사건의 주체로서의 권리입니다. 즉 기본적 인권은 모든 사람이 갖는 인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면은 범죄 및 권력남용 피해자 권리 선언이나 유엔이 2005년도에 만들었던 유엔 피해자 권리 장전이나 불처벌 투쟁 원칙 등등의 권리들은 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갖게 되는 권리이고 이것들은 이 사건에서 이 사람이 사건의 주체로서 배제되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 크게 울려 퍼지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권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 및 권력남 피해자 권리 선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시정을 추구할 권리를 갖게 되거나 국가의 원상보고 책임을 묻게 되거나 배상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피해자 권리 장전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은 회복의 조치들을 요청해 하거나 그다음에 금전적인 배상의 조치, 재활의 조치, 만족의 조치, 재발 보증의 조치들을 이야기 하는 것을 사실 피해자의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고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인권 침해 사건의 주체로서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크게 세 가지를 중심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가 진실에 대한 권리인 거죠. 도대체 무슨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한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사건이 발생?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고 알 권리를 사실은 진실에 대한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책임을 요구합니다. 어떤 정치적 책임이냐? 그 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건이 무엇인지 어떤 사건이 발생인지 기억할 의무를 동시에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진실에 대한 권리에 중점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에 대한 권리인 거죠. 사법적 구제수단의 권리일 수도 있고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정의일 수 있습니다. 이 정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표지를 세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가 피해 회복에 대한 권리입니다. 원상을 회복하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배상을 하고 그다음에 기회가 상실됐다면 기회에 대한 상실을 복구하고 재활이 필요하면 재활에 대한 조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사회적으로 기념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 재발 방지에 대한 권리들로 사실 명시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피해 회복에 대한 권리는 이들에 대한 단순한 시혜 혹은 지원이 아니라 인권 침해 사건을 당한 피해자가 갖게 되는 권리면서 이 권리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건 이들의 사건의 주체와 또 이들의 역량 강화한 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를 들춰볼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직접적 피해자의 트라우마입니다. 왜 우리가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는 앞서 김명인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스킵하고 좀 넘어가고요. 피해자의 범주, 그럼 직접적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물어본다라면 90년대까지는 관련 법에서 희생당하거나 다치거나 구속이나 구금을 당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2000년대 대해서는 이게 좀 확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죠. 해직이나 학생 징계자 등까지도 사실 피해자, 직접적 피해자의 범주에 좀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사실 사회적 감수성
특성의 확장이나 여러 제도 아니면 인식들의 변화로 인해서 성폭력 피해나 정책 피해 등도 입은 사람들도 피해자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논의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제 연구에서 이번 저희가 같이 한 연구에서는 이 세 가지 범주를 다 아우르기보다는요. 첫 번째 범주에 들어간 즉 상해, 구속, 구금 등을 경험한 분들을 대상으로 좀 연구의 폭을 좀 제한을 해서 연구가 수행이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성폭력이나 이런 피해에 대한 연구도 좀 진행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질적 연구가 쉽지 않아가지고 이 연구는 사실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연구 참여자분들은 대부분 다 구속과 구금, 그다음에 상해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었고요.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왜 이 연구에 참여했을까를 사실 먼저 묻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5.18이 자기의 생애사에 굉장히 큰 전환점일 수밖에 없고 너무나 말하기 또 싫지만 자기가 지금 이 시대에 증언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인정투쟁의 맥락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측면을 좀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자신들은 그냥 일상을 살던 소시민이었는데 5.18 당시에 벌어졌던 사건을 보면서 국가의 무자비한 공권력의 침해를 보면서 분노와 불의로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결국에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끝까지 투쟁했던 이유는 당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 집합적인 힘, 주먹밥 그리고 이 사람들이 서로를 돕던 것들이 자기 용기의 원천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참여 이후에는 큰 피해와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분류로 이분들이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한쪽은 이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은둔하시는 삶을 사셨고요. 한쪽은 이 피해에 대해서 말하고 비판하는 자로서 역할을 좀 정하셨고 또 한쪽은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5.18의 진실을 찾고 정의를 구축하기 위한 생애 경로를 가진 삶들을 좀 사셨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경로의 삶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피해와 고통은 가족적으로 전이되었다라는 측면을 좀 갖고 있고 여전히 어려운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는 공통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18은 이들의 긍지이자 삶의 굴레라는 측면에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형적 특성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이면서 은둔자로 살았던 분들은 잔혹한 국가폭력 경험에 따른 공포와 두려움에 속박된 삶을 좀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분은 산에 들어가서 살기를 반복했던 분이셨고요. 이분이 가장 크게 얘기했던 거는 자기는 자기 아이들을 상대로 복수를 했다. 이런 표현을 좀 쓰셨는데요. 국가폭력을 당한 경험을 자기 아이들에게 한풀이하는 것처럼 사실 풀어냈던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사회적인 경제적 생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셨는데 자녀 세대의 폭력이 전이된 것뿐만 아니라 빈곤이 좀 전이되면서 현재는 가족이 대부분 해체되고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은 또 전과제가 되고 부인은 치매를 겪는 굉장히 뭐랄까요 5.18이 비극을 잘 보여준다 떼한표를 잘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운동자 형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분 여성 피해자였습니다. 이분은 아까 이제 정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 자기 그때 이름을 불리면 너무 무서웠다. 오늘 또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이분도 역시 살아나와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깜짝깜짝 놀래서 맨 처음 한 일 중에 하나가 가명을 만들어 다른 이름으로 자기를 30년께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두려움 속에 사셨는데요. 자신이 5.18 피해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죠. 이유는 뭐냐면 자기 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근데 아이를 낳고 남편이 생기고 가족이 생기고서는 자기가 5.18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역시 자기 가족에 대한 아이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과 혹은 불명예와 혹은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을 방어하는 기제로서 자신의 5.18 경험을 숨기고 있는 삶을 좀 사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 비판자였던 삶은 어떤 거였냐면 자신이 5.18 때문에 광주에서 보여서 5월 공동체 때문에 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입장을 딱 바꾸어서 5.18을 부인하거나 5.18에 대해 침묵하거나 5.18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면서 광주 밖으로 이주한 물리적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만난 피해자분들 중 비판적인 포지션을 취했던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경로를 겪었고요. 보상 국면 이후에 사실은 광주로 되돌아오셨지만
이 보상 국면 이후에 5.18을 특권하는 집단이 생기면서 심리적 거리두기의 비판자로서 역할을 좀 하시고 계시고요. 저항자로 사셨던 분들은 5.18 이후에 바로 진상규명운동, 정의를 쟁취하기 위한 운동에 나눠서 과거 청산의 성취의 기쁨을 경험하지만 여전히 불차별되고 왜곡과 부인이 지금 계속 되어지는 현실 속에서 이런 피해와 빈곤은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현실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피해자의 공통적 생애 경로를 보시면은 이렇게 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은둔자, 비판자, 저항자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직접적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구술 텍스트를 통해서 좀 분석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15가지를 뽑았습니다. 아마 쓱 보시면 아시겠지만 5.18 당시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고요. 5.18 이후 경험을 좀 크게 부각시키려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테두리 쳐놓은 5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허울 좋은 피해 보상에 분노를 느꼈다라는 것에서 저희가 트라우마를 좀 수출했는데요. 첫 번째는 왜 피해를 배상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이분들이 보상에 임했을 때 맨 처음에는 기피와 두려움이 있었대요.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보상을 민기적거렸던 것도 있고 자기는 살아남은 자로서 보상을 받는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기의 삶이 장애나 질병, 후유증이 계속되면서 빈곤에 대한 삶이기 때문에 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자신들이 5.18로 인해서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하지만 이 보상이 명예회복의 일환으로 인식되어지면서 사실은 맨 처음에 보상을 받으라고 이야기되고 신청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에 고민갈팡하시다가 보상의 대열에 사실은 자기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삶의 개선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조건이나 명예회복이나 인권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년이 넘는 피해 증명을 요구한 보상 절차가 있었다라는 거죠. 너 그때 다쳤어? 그럼 그때 병원 진단서 갖고 와봐. 근데 대부분의 많은 피해자분들 사실 병원에 가기보다는 한의원에 가거나 집에 숨거나 사실 이런 행위들을 했는데 그때는 그 살아남기 위한 행위였는데 이제 살아남기 위한 행위가 나의 피해를 증명할 수 없는 행위로 되는 현실을 좀 느끼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납득하기 어려운 보상 등급과 기준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는데 딱 의료화된 측면에서만 딱 보상 등급이 딱 나오게 되니까 나의 피해는 내가 생각한 피해, 사람들이 인식한 피해, 의사가 증명할 수 있는 피해사에서 갔을 간극이 있었다라는 거죠. 많이 아시는 것처럼 호프만식 보상 단가로 인해서 당시의 노동계급에서 많이 참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일용직 노동자들의 참여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게 되는 보상도 굉장히 낮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해와 고통이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첫 번째는 피해 회복이 사실 실패됐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피해 회복이 보상을 중심으로 되면서 피해 등급이 5.18 기여도 보상 피해자가 5.18 주체라는 형식이 사실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건 사실 제 연구이기보다는 최정 교수님 연구에서 사실 빌려온 이야기였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또 다른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5.18이 제도화되면서 거기에서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이 사실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3가지가 사실 합쳐지면서 모욕과 원망과 불안, 울분이 사실 더욱더 강화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특권과 시혜 집단은 사회적 낙인을 사실 변하게 되는 건데요. 아까 이제 김영 교수님도 계속 얘기하셨지만 1980년대부터 폭도, 용공문자, 간첩이라는 매도를 받게 됩니다. 근데 보상 이후에는 어떤 국면이 들었었냐면 특권을 받은 계급, 시혜를 받고 있는 집단이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지면서 사회적 지지 기반을 사실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또 다른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요. 네 번째는 정치적으로 5.18이 악용되고 왜곡과 폄하하는 행태에 대한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자기가 말해야 된다라는 입장에 사실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80년대는 정권 정당성을 해서 5.18이 왜곡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과거 청산기에는 민주 세력을 와해하게 된 이데올로기적인 일환으로 사실 5.18을 폄하하고 피해자들을 사실은 폄하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2008년 이후에는 이것들이 훨씬 더 조직적으로 강화되는 측면이 사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분들이 계속 느끼고 있는 것들이 사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봤을 때 가해자가 돼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전히 고문을 가했던 경찰을 은퇴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데 피해자로서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살아남아서 쌓았던 자신은 여전히 굉장히 빈곤하고 가족도 와해되고 삶은 다 쪼그라든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원망 굉장히 크셨고요. 거기에 대한 미진한 진상규명이 살아남은 자로서 난 무엇을 했는가라는 죄책감을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피해 회복이라는 것들이 결합되어지면서 이들의 트라우마가 강화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봤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조금 넘겼는데요. 그 앞에 제가 봤던 15개 중에서 요 5개라고 이야기한 측면의 인권 침해 유형을 보시면 앞에는 뭐 노동권, 뭐 집회 결사 자유, 안전권이 침해했다라고 이야기하면 21부터 15까지는 대부분 피해 회복의 권리, 진실에 대한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들이 사실은 침해되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인권 침해, 새로운 트라우마적 유형으로 사실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 피해자의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모욕과 불만족이 증폭되어지면서 또 다른 단절과 또 다르게 5.18이 속박되어지거나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 복합적 외상 스트레스로 사실 볼 수 있고요. 재희생자가 되어지는 메커니즘 안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